안녕하세요. 티묵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튜어드십 코드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스튜어드십 코드 같은 경우에는 스튜어드라는 단어가 눈앞에 바로 보이는데요. 이 스튜어드는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디냐면 우리가 이제 비행기를 타고 어딜 갈 때 여성 승무원분을 스튜어디스라고 하고 남성 승무원분들을 스튜어드라고 부릅니다. 비슷하지만 사실 과거에는 이거보다는 조금 다른 용도로 사용이 됐는데요. 어떤 업무,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분들인 건 맞는데 과거에는 이제 어떤 성이나 집이 있었겠죠. 거기서 집사 또는 가정부 같은 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더해서 경비병 같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의 특징은 집이 있고 집주인은 따로 있는데, 이 집주인이 본래 같았으면 본인이 해야 될 일을 가정부, 집사, 경비병 분들한테 집의 보호 또는 가사노동, 어떤 또 다른 서비스들 같은 경우를 한데 묶어서 대신 하도록 맡긴 분들이 있었고, 이분들을 총칭해서 포괄적으로 스튜어드라고 불렀습니다. 즉, 집이나 성에 필요한 서비스를 대신 해주는 사람들을 총칭해서 스튜어드라고 불렀었습니다. 자, 그러면 스튜어드십 코드는 뭘까? 이것도 조금 쪼개서 보면 스튜어드는 방금 설명했고 스튜어드십이라는 단어가 있죠. 스튜어드십은 스튜어드라는 분들이 어떤 업무나 서비스를 대신 해주는 역할을 하는 분들인데, 자, 이분들을 그냥 믿고 맡기면 좋겠지만 그럴 수는 없죠. 자, 최소한 어떤 것들은 지켜줘야 된다라는 의무가 정해져 있고 있어야 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야 그것들을 지키도록 만들고 정확한 서비스를 집주인들이 제공받을 수 있으니까요. 또는 성주인들이. 자, 그래서 스튜어드십은 뭐다? 결국에는 어떤 업무를 대신해주는 분들이 지켜야 될 의무감, 이런 것들을 바로 스튜어드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 묶어서 스튜어드십 코드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이 스튜어드 분들이 가져야 될 의무와 지켜야 될 의무를 규범, 즉 문서화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규범화한 것이 바로 스튜어드십 코드라는 단어의 실체입니다.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죠. 어떤 업무를 대신해 주는 분들이 지켜야 될 의무를 목록화해서 나열해 놓고 규범으로 정해 놓는 것이 바로 스튜어드십 코드였습니다. 자, 이제 본래 스튜어드십 코드가 뭔지는 알고 있으니 이제 한국에 적용되었다라고 하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회자가 되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회자가 되고 있는 스튜어드십 코드는 사실 2010년에 세계 최초로 영국에서 실시를 했고요. 이 영국에서 실시한 것이 다른 국가에서도 필요한 경우가 있다 보니까 이제 세계적으로도 적용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한국도 그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자, 스튜어드십 코드, 오늘날의 스튜어드십 코드는 과거와 비슷합니다. 자, 과거에도 역시 어떤 업무를 대신해주는 사람들을 스튜어드라고 했다라고 했죠. 근데 오늘날의 스튜어드십 코드에서 스튜어드는 누굴까요? 바로 기관 투자자를 의미합니다. 자, 기관 투자자를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결국에는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는 법인, 즉 개인이 아니라 법인이 투자를 하게 되면 기관 투자자입니다. 다만 여기서 스튜어드십 코드에서 스튜어드에 해당하는 분들은 누구냐면, 자, 개인 또는 다른 곳에서부터 돈을 받아서 투자라는 업무나 서비스를 대신 해주는 곳입니다. 즉, 개인이나 다른 곳에서부터 돈을 받은 다음에 이 투자라는 업무를 대행해주는 곳이 바로 기관 투자자고, 스튜어드십 코드에서 지칭하는 스튜어드가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특징이 뭐죠? 결국 돈을 많이 쌓아가지고 있다가 특히 다른 회사의 주식에 투자를 하게 되는 곳들입니다. 자, 투자라는 서비스를 대리해주는 곳이다. 조금 쉽게 얘기하면 결국에는 이들이 지켜야 될 의무를 새롭게 갖게 된 것이 바로 스튜어드십 코드겠죠. 자, 이들이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었길래 야, 너희들 새로운 의무를 가져야 돼 라고 해서 스튜어드십 코드가 발생하게 됐냐면, 자, 그 투자를 받는 곳이 바로 기업들인데요. 주식회사들이죠. 주식회사의 주식을 삼으로써 투자를 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기업들이 경영을 하다가 보면 중요한 결정사항이 있게 됩니다. 자, 내년에 어떻게 하겠다, 앞으로 이런 정책으로 경영을 하겠다라는 엄청 중요한 결정사항이 있을 때 이 기업들은 함부로 그것을 결정하지는 못해요.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기업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식의 주인들, 즉 주주들을 모아놓고 저희가 이렇게 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본 다음에 일정 조건을 통과하게 되면 바로 그
중요한 결정사항에 대해서 문제없이 수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다? 이 기업들은 매번 중요한 결정사항에 대해서 주식을 가진 사람들한테 물어보게 돼요. 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 기관 투자자들은 당연히 엄청나게 많은 돈을 모은 다음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많은 주식을 갖고 있을 거고, 주식을 갖고 있는 만큼 의견을 내줘야 된다라는 거죠. 된다 안 된다 의견을 내줘야 되는데, 이럴 때 보통 사실 돈을 받아서 투자를 해주곤 있지만 이 돈을 준 사람들한테 하나하나 의견을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자, 이번에 이런 결정사항이 있는데 찬성하시겠습니까? 반대하시겠습니까? 하기가 매번은 힘들다 보니까 보통은 주주인 기관 투자자들한테 물어보면 거의 자동적으로 찬성을 하게 됩니다. 즉 웬만해서는 반대를 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은 자동적으로 찬성을 하게 되고, 이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찬성 거수기, 그냥 찬성 손만 들어준다 라고 해서 악평이 있기도 하게 됩니다. 물론 모든 기관 투자자가 자동으로 찬성을 하진 않지만 대부분은 그래 왔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돈을 맡긴 실제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니 이게 자, 이 투자를 받은 기업 측에서 물어보는 어떤 이렇게 해도 될까요? 라는 결정 사항이 사실은 항상 주식의 주인인 주주들한테 이로운 건 아닐 수도 있는데, 주주들에게 손실을 입힐 수도 있는 것을 물어보는 것일 수도 있는데, 자동으로 예스, 찬성을 하게 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의구심을 갖게 되고 실제 관련된 사건들이 터지기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국에서는 이 기관 투자자의 어떤 결정이 필요할 때, 기업에 대한 의사 표현이 필요할 때 단순하게 찬성만 하지 말고 정해진 의무대로 너희들한테 돈을 맡긴 주주의 이익을 최우선시 하겠다, 그리고 어떻게 우선하겠고 어떻게 의사를 결정하겠다라는 것을 의무적으로 정한 스튜어드십 코드를 정해서 필요할 때는 기업이 어떤 의견을 물어볼 때 반대도 할 수 있도록 해라. 정말 주주로서 주주의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반대할 줄도 알도록 해라 라는 게 스튜어드십 코드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비단 반대뿐만 아니라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라 라는 것을 권하는 것이 스튜어드십 코드, 즉 돈을 받은 기관 투자자들의 책임을 다하라는 의미에서 시행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튜어드십 코드가 실제로 작동을 어떻게 하냐면, 스튜어드십 코드가 실행되게 되면서 한국의 스튜어드십 코드나 각국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보면 이렇게 맡게 된, 투자를 위해서 맡게 된 자산에 대해서 관리나 운용을 할 때 지켜야 될 약 7가지 정도의 원칙을 제시해 놓았고요. 그리고 이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기관 투자자가 정확히 명시해서 보고서로 작성해서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로 요약하자면 결국 스튜어드십 코드는 뭐다? 스튜어드, 즉 어떤 업무나 서비스를 대행해서 하는 사람들이 대행하다 보니까 의무감이 좀 떨어질 수 있는데, 실제로 주인인 것처럼 책임을 갖고 지켜야 될 의무들을 명시해 놓은 규범을 바로 스튜어드십 코드다라고 이해하면 훨씬 현재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이해하는데 쉽고 편해집니다. 그래서 현행 스튜어드십 코드의 장점을 정리를 해보자면, 당연히 이제 주주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된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큰 돈을 가지고 있는 기관 투자자들이 반대 의견을 낼 수도 있기 때문에 기업 마음대로 되지 않고 주주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다만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해보면 기업 입장에서는 기업이 어느 정도는 좀 자율성을 갖고 도전적이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기업이 마음대로 못하고 이 기관 투자자들의 결정에 의해서 좌지우지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는 이 기관 투자자들 중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국민연금 같은 곳들이 존재하게 되고,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국가에 의해서 기업의 경영의 자율성이 하락하는 것은 아니냐라는 의구심도 제기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짚어보자면, 이 기관 투자자가 적극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게 됐을 때, 예를 들면 기관 투자자만 알고 있는 정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 과연 이 기관 투자자가 의사결정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옳은 것인가 라는
문제점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스튜어드십 코드는 사실 전 세계적으로도 실행된 것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스튜어드십 코드는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실험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고,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추적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최근에 화제가 된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해서 좀 쉽게 이해해보는, 접근해보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이상 티모기였습니다.